대학 마지막 시간 기독교 교육을 맡은 이미소 전도사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의 교사대학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 기독교 교육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교사는 어떠한 존재이며 학생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부 이미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도 연구하는 분야가 다양해서 스님들과 나누려면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맡고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기독교 교육이 어떤 학문인지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교사가 어떤 존재인지도 간단하게 나누고, 학생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학생회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거라서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어떤 학문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고 교사는 누구인지 학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 교육도 교육의 한 형태예요. 따라서 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칠 교회, 기를 육의 합성어인 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 교육은 피교육자, 학생이죠. 학생의 외부로부터 일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피교육자 안으로 영향을 미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르칠 교를 뜻해요. 이 가르침과 피교육자 내부에서 잠재력을 끄집어서 내어서 길러주는 것 간의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이 교육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교육자 안에 있는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죠. 잠재력이 올바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교육입니다. 가르치고 키우는 일인 교와 그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주고 길러주는 유익이 어느 한 측면도 간과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은 무엇일까요? 교육 앞에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이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암과 아는 것과 삶을 연결시키는 실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기독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저희 교단의 교육 목적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교단의 교육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사회와 자연 및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죠. 즉 학생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인데요.
마이크는 끄셨지만 저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선지자이며,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능력 행하는 사람부터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누가 세워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럼 교사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교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사에게 무엇을 하라고 교사를 세우셨을까요? 교사의 역할을 보면 학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학생이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선생님이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왜 세우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각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역자나 교사, 부모님께서는 이 일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기독교 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교사란 누구인지 간단하게 다루었어요. 네, 전사님, 죄송한데 지금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지금 넘어갔나요? 지금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셔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잠시만요. 네, 지금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이 있죠. 학생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학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사된 우리가 학생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준 몇 가지 발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눈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별로 학생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따라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면 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에요.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론입니다. 이 에릭슨은 사람의 인격 발달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각 발달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에릭슨은 한 사람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격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보았어요. 자,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면 심리사회적 위기라는 표현이 왼쪽에서 세 번째에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 심리사회적 위기라는 표현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발달 과제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화 안 넘어가나요, 목사님? 네, 네. 아직 3번 학생은 누구인가가 떠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전도사님 그 좌측 상단에 네. 홈이 네. 있고
삽입, 디자인,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누르시고 잠시만요. PPT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슬라이드 쇼 누르고 뭐 누르면 처음부터 될까요? 누르시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처음 화면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에릭슨 심리사회적 이론 그 이 슬라이드 모니터가 뜨고 있는데? 더블이신가요? 더블 모니터면 더블 설정이 모니터는 전도사님 네, 혹시 그 컨텐츠 공유를 네, 취소하시고요. 다시 네. 들어오시면 다시 잠시만요. 공유하기 누르시고 지금 공유 종료를 한번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눌렀고요. 네, 이제 다시 공유하시기 누르시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되었을까요? F5를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F5. 네. 공유되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정지돼서 아예 PPT도 다시 한번 종료하시고 다시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 슬라이드가 멈춰 있어서. 그러면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사님께 혹시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드리면 전에처럼 전사님께서 혹시 슬라이드 쇼를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한테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의 죄송합니다. 맛입니다. 비대면의 맛.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빨리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파일 카톡으로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PPT를 공유하고 슬라이드를 계속 넘기는 바람에 보내주신 채팅을 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전사님께서 PPT 공유해 주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 전달은 잘 되었나요? 네, 잘 들리고 있어요. 네. 기독교 교육도 교육의 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학습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격려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교사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해로 대표적인 발달 이론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에릭슨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었죠. 네, 자, 이 표를 보시면서 네, 진행을 할게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네, 저는 잘 보여요. 네, 선생님들도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학이에요. 이제 영학이는 에릭슨이 이제 시기를 다 이렇게 나누어 놓긴 했는데 이론적인 시기라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시기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책을 여러 권 찾아봤는데
책에서 정의하는 시기가 또 다 달라요. 그래도 평균적인 시기를 제가 기록을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약 18개월 정도의 시기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세상이 누구일까요? 엄마죠. 네, 엄마이고 엄마이거나 아니면 주된 양육자가 될 거예요. 네, 이 아이는 그래서 양육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뢰감을 쌓거나 아니면 불신감을 쌓게 돼요. 자, 양육자가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는 보호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일 때 아이는 아, 미래에도 이렇겠구나라는 예측과 기대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께서는 다 아시죠? 아이가 주로 우는 이유가 있어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거나 잠이 오거나 아플 때. 네, 아플 때 울거나 이렇게 울어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될까요? 밥말을 주면 돼요. 분유를 주거나 이유식을 주거나 하면 되는데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아, 이 아이가 졸린가 보다 하고 아, 계속 재워야지 이러면 아이에게 적절한 반응이 될까요? 충족되는 반응이 될까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는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어요. 자, 이때 아이가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조화롭게 해결을 했을 때 축적되는 자아의 힘은 신뢰감이나 희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신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항상 아이에게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항상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각 단계에서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마주할 때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긍정적인 차원의 발달만을 아이에게 기대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도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두려움도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뢰감만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신뢰감만 가지고 세상을 딱 나아가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신뢰할 만한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도 있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불신감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아이에게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좋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의 발달이 부정적인 측면의 발달을 능가하는 정도의 비율이 좋다고 해요. 좀 애매하죠. 모호한 표현이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교수님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70%, 80%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도 70%, 80%도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살짝 능가하는 정도의 비율로 양육을 해도 아이에게는 괜찮다. 근데 이 시기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신뢰 가치감을 가져요. 따라서 양육자가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가르칠 때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아기로 넘어갈게요. 이 시기는 약 18개월에서 3세 정도의 아이를 뜻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전에 영아기 시기에는 아이들의 주된 관심이 구강에 있어요. 입으로 하는 활동에 있다면 이 시기에는 근육과 신경계통의 발달이 활발해지면서 아이의 관심이 구강에서 항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주된 발달 과업은 스스로 배변을 조절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타인은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전 단계와는 달리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자기 통제나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인 발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부모님은 아이에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분별을 해주고 분별한 허용이나 통제를 해주어야 돼요.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나가서도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다라면 가정에서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통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제를 하다 보면 아이와 엄마 사이에 무엇이 생길까요?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네. 이러한 분별이나 허용이나 통제에서 따르는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부모님이 바람직한 돌봄이나 통제가 이루어질 때 이때 아이는 자율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배변 훈련에 실수를 한다든지 걷기나 뛰기 같은 신체적인 통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사회적 기대에 적합한 활동을 아이가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해결 시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죠? 수치심이나 회의감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에 노출되는 것을 의식하는 느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용변 훈련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이때 아이가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실수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지? 부끄러워 하는 이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활동을 자유롭게 조절하도록 점차적으로 허용하고 하는 부모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 공간이 자유선택의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성격이 급한 경우도 있고 답답해서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못 참고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아이가 할 수 없는데 지나치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과잉 보호를 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때 아이가 타인에 대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4세에서 5세의 시기를 뜻해요. 이 시기의 아동은요, 자신의 성적 상징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창의적인 활동력, 창의적인 상상력이 아이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때 갖는 상상력은 성인이 갖는 상상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4, 5세 시기에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을 놓고 보면 인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성숙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상력은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의 행동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게 되고 경쟁적이고 모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주된 활동은 놀이예요. 놀이를 하면서 목적의식도 생기고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라는 느낌, 주도성을 획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뜻대로 행동을 완수할 수 없거나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죄책감을 형성하게 돼요. 이런 죄책감은 부모님이 아이 스스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않을 때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자녀의 호기심을 인식을 하시고 아이만의 상상력에 의한 좀 환상적인 행동을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의 주도적인 행동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님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학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령기는 6세에서 12세 정도의 시기를 말하고 에릭스는 자아 성장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단계라고 보았어요. 이 시기의 아이는 기초적인 인지적인 기술과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면서부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서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인 기술을 숙달을 하려고 해요. 이 시기에 주로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죠? 6세에서 12세 정도 되면? 학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녀요. 어린이집? 네,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읽고 쓰고 더하고 빼기와 같은 인지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근면성을 개발하게 되는데 근면성은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면서 이러한 세계,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내가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나 소속감이 바탕이 되어서 자리 잡아가는 것이 근면성입니다. 또 이때부터는 또래 집단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또래 집단이라고 하면 친구들, 학교에서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배들, 후배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때 아이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또는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또래들 속에서 좌절을 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도 보았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이가 건강한 근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가 자신의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 적절한 수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죠. 이때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12세에서 18살까지인데 이 시기는 신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어른이구나, 성인이구나 라는 강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삶의 관심을 이제 내면의 세계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이나 영향력 있는 롤모델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감정, 행위, 가치관,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이념이나 신념 체계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에릭슨은 종교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선생님께서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이들하고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청년기부터 성인기, 노년기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도 될까요? 오늘 시간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는 19세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에릭슨이 이렇게 정의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청년기는 성인기 초기인데 이 시기에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때 친밀감을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도 맺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친밀감과 반대되는 이 고립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상호성에 기초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경향을 말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성인기를 보겠습니다. 성인기는 3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보통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성인이 속한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에릭슨은 인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어요. 그 중심에는 생성감이 자리한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생성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성감은 자녀나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대상, 교회학교 선생님들께는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다음 세대나 자녀를 양육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생성감이 발달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책임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에도 생성감은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성감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에게는 자기 정체, 자기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60세 이후를 뜻하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단계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세, 자아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통합은 노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신체적인 연약함, 쇠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상실이라든지 이별과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자아통합의 힘은 지혜라는 자아의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가장 큰 문제로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죽음. 죽음. 죽음이라는 문제가 삶의 문제로 크게 다가오죠. 네. 죽음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불안을 주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구나 하는 초조함과 절망에 빠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은요,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밝힌 이론이에요. 특히 유아나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통찰을 주는 이론인데요. 기독교 교육 이론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성서학습이라든지 기독교 교육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주기 때문에 오늘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를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지 발달의 특징은요. 각 단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피아제는 봤어요. 그리고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각 단계를 통과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단계의 순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서 각 단계, 인지 발달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감각 운동기인데요. 이 시기의 연령은 태어나서부터 2살 정도의 시기의 아이들을 뜻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말을 잘 하나요? 잘 못하죠. 네. 언어 이전의 시기예요.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이고 주로 이 아이들은 감각, 만지고 보고 맛보고 이러한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감각 발달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방은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행동을 따라하거나 기억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언어 발달이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조작기로 이제 아이들이 넘어가는데 인지 발달 이론의 발달 단계를 왼쪽에 보시면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조작기 할 때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 조작이라는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 전조작기는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의미하고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시기를 뜻해요.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인 사고와 전이가 가능한 시기를 뜻합니다. 그럼 조작은 무엇이냐? 인지작용을 말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정신적인 활동, 논리적인 사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작은 논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 논리적인 사고는 그럼 무엇이냐?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죄송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숫자 2에 네. 3을 더하면 뭘까요? 5, 5. 너무나 쉽죠? 네. 5예요. 이게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사고하는 논리적 사고예요. 자, 네.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돌려서 사고하는 가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논리적인 사고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에서 3을 빼면 무엇이 될까요?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거꾸로 돌려서 가역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상태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작은 논리적 사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자면 전조작기는 논리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아이들이 사고는 하기는 시작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언어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관적 사고를 한다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아중심적이다라는 게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을 취하지 못해요.
자신이 내가 보듯이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 아이와 그 맞은편에 인형이 모래산을 보고 앉아 있어요. 자, 이때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 단계의 아이들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인형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산의 방향과 같은 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인형이 다르죠. 보는 면과 아이가 음. 보는 면이 달라요. 네. 저희는 이걸 알잖아요. 네.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보다 탈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타인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고 조망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내가 보는 면대로만 다른 사람도 볼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기의 친구들은 또래 친구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 전 조작기 아이의 특징을 보면 세 번째,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물건물의 살, 활자를 합친 말이에요. 물건이 살아있다. 물건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인데 움직이는 모든 것, 비록 생명이 없는 물체라고 해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태양이 있어요. 네. 태양이 반짝반짝 빛을 내지요. 네. 그럼 아이들은 태양이 빛을 내니까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산은 어떨까요? 산이 움직일까요? 아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었구나 보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가 지나가요.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면 이 자동차가 뭐 했다고 생각할까요?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멈춰있는 자동차를 보면 어떨까요? 죽었다. 이 멈춰있는 자동차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착한 사고를 하죠, 이 시기의 아이는. 그리고 꿈의 실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꿈이 실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 보면 7세에서 11세, 그러니까 유치부나 아동부 시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인데요. 이때의 학생들은 탈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거죠. 즉 타인의 입장에서 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관점 외에도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규칙이 있는 협동 놀이를 한다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가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물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사건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동화책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도 기승전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줄거리를 전해주면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줄거리를 따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면 11세 이후부터 청소년기니까 아동부에서도 고학년, 청소년부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추상적인 사고, 가설적인 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감각운동기부터 형식적 조작기까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특징에 맞는 기독교 교육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감각운동기 시기의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특징과 겸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각운동기 태어났을 때부터 2세 정도 되는 아이는 말을 아직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언어 이전의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활동, 그리고 감각이나 운동을 할 수 있고 자극할 수 있는,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율동.
교회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찬양하실 때 앉아서만 찬양하는 것보다 감각 운동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유아부 전사님들이 항상 토요일마다 열심히 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그 공과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를 자르고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서 성서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을 만드세요. 자, 이런 캐릭터 인형을 만들면 학생들이 이걸 눈으로 보게 되죠. 보는 눈을 자극을 하게 되고, 만지면 촉각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인형을 만든다거나 완구를 사용해서 오감을 사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방을 해요. 행동을 따라한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돌이 돼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딱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잡고 서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때 애기가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요. 근데 이게 아이가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하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한 번씩 쓰시고 저도 뭐가 잘못되면 아고 이런 표현을 아이 앞에서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 소리를 계속 듣고 따라하게 된 거죠. 자기가 넘어질 때 아이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기도를 항상 해줘요. 아이에게 이제 식사 기도도 해주고 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면 이게 아이가 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못 믿으시겠죠? 정확하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가 기도를 마치면 제가 항상 아멘 하니까 아이가 아멘 어느 순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모방 행동이에요. 따라서 아이는 아이고도 배울 수 있고요. 아멘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른들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는, 교육하실 때에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신앙적인 삶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하고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유아부를 맡은 이제 전사님들끼리도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면 좋을까 할 때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예배의 적절한 모습이 있잖아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적인 삶이나 선생님이 보이는 태도를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조잡기로 넘어가면 전조잡기는 저희 교회에서도 영유아부,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포함된 시기인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예배, 기도 등의 기본적인 단어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든지 신앙 고백, 십계명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들려주시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암기할 수 있도록 자꾸 들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을 따라하고 외우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 조작기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교리를 전달하기보다는 간단한 성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성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앞에 표현을 간단한이라고 적어두었어요. 이때는 아이들이 인과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줄거리를 전달을 한다거나 성경 이야기를 길게 전달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아이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간단한 성서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선생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래보다는 이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유치부, 7세 이후부터니까요. 유치부와 아동부 시기의 아이들이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요.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장이 이전까지는 가정이었죠. 주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교회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줄거리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사고는 아직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교리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심의 성경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에게 이 성경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잖아요. 이 메시지도 적인 개념을 사용을 하셔서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아이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아동부 고학년 친구들부터 청소년부 아이들이 해당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감각운동기부터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추상적인 교리라든지 기독교의 전승들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이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부 아니면 이제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성령님과 같은 이제 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로부터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원칙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삶의 문제와 성경 이야기를 연결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제가 앞서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기독교 교육은 삶과 삶을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실천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독교 교육을 정의를 할 때 기독교 교육을 눈높이 교육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눈높이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학습지도 눈높이 학습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교육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셨는데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지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들으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목사님, 5분 일찍 마쳐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 교사대학을 다 이제 끝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강의하는 사람보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 선생님께서 장식을 해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